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종호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종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오랜만에 또 모신 손님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 현장에서 많이 뵀던 분인데요. 우원식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네요. 사실 저희가 을지로위원회 활동하실 때 네. 현장에서도 많이 뵙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첫 네. 그 원내대표로서 활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자주 못 뵀는 몰라도 그 항상 회의 시간에 많이 뵙고 네. 힘든 와중에 20대 국회 때 뭐 열심히 원내대표직을 수행하셨다 이런 평가를 받아 오셨잖아요. 네, 그랬죠. 오랜만에 제 오마이 TV에 나오셨는데 그래도 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참 오래간만에 나왔는데요. 우리 저 박정호 기자의 이런 오늘 그 진행으로 오마이 TV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반갑고요. 앞으로 이 정치 현안 또 우리 지역 우리 사회 현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늘 관심 있게 저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네.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언제든지 출연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신 이유는 뭐 크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네.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사안이 겹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좀 잊혀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다이내믹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완성 네. 이 이야기를 지난 7월에 네. 우리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했을 때 아주 후끈하게 그러니까요. 올라왔는데 네. 저희가 그거 가지고 이제 TF를 구성하고 나서 네. 그리고 세종을 가려고 그랬죠. 세종을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계획을 했는데 세종 가기 전날 아주 큰 비가 와서 홍수로 들어가면서 예. 충청남도에 몇 분이 그 실종되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런 수해 때문에. 수해가 이제 전국적인 재난 같이 느껴지는 그럴 때 행정수도 이거 가지고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게 좀 안 좋겠다. 그래서 그때 미루고 네. 그러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홍수, 태풍. 코로나, 네. 태풍 이렇게 거치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이러면서 무슨 지역 순회 토론을 하기가 쉽지 어려워졌죠. 않죠. 그래서 그걸 조금씩 미루다 보니까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토론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일은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백년지 대계와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 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책임도 있으시고 걱정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다 이제 진행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행정수도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식어져 있는 부분들 이걸 또 어떻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해 보여요. 행정수도 완성이 좀 뭐라고 보시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취지가 있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행정수도 완성을 한다는 거는 이게 행정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고 하는 겁니다. 불균형 문제.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네. 살고 있거든요. 올해 절반이 넘었습니다. 원래 2005년에 처음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 2005년. 수도권의 집중이 심화돼 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인구 전체의 절반쯤 살게 될 거냐 그랬더니 2023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예, 2005년 당시. 근데 이게 속도가 더 빨라져 가지고 2020년에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너무 비대화되고 그런 반면에 전국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97곳이나 돼요. 이거 지방을 다 수도권이 빨아들이는 그런 형국이어서 이런 불균형 발전 방식 가지고
대한민국을 유지하기가 이제는 어려워졌다. 그런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서울의 사람들이 그런 비대해지면 행복한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집 문제도 그렇고 네.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뭐 이런 등등으로 다 모이긴 하는데 좋은 일자리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네. 그거는 뭘로 나타나냐면 출산율로 나타나거든요. 서울의 출산율이 0.72입니다. 0.72. 0.72. 한 명이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가장 낮고 세계 대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도시예요. 예, 저는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그거 아주 훌륭한 거. 꼭꼭 한 명 더 나세요. 0.7이기 때문에 이게 네. 정말 행복한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서울을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대해진 그런 살을 빼고 네. 좀 슬림하게 만들어야죠. 다 이제 불행한 거네요. 예, 서울도 그렇지. 그렇고. 그러니까 지방은 지방도 소멸의 위기에 있고 예. 서울은 너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네. 교통체증도 많고 집도 부족하고 전국에 우리 아동 중에 주거 빈곤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서울에 24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아주 주거 상태가 나쁜 상태에 살고 있어요. 예. 그게 심각한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서울에 비대하게 되어 있는 그 살을 좀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이 필요하죠. 네. 그거는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는 일 이외에도 각 서울 1극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다극으로 나누는 부산, 대구, 네. 광주, 제주, 강원 이렇게 해서 일테면 부산은 해양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 전략으로 특성에 따라서 그렇죠. 제주는 관광, 또 강원은 환경 수도, 관광 수도, 대전은 과학 수도 이렇게 해서 특성에 맞는 산업을 잘 배치하고 그거를 네. 그 메가시티라고 하는 큰 이 다극으로 만드는 그렇게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 수도를 이전해서 이 비효율을 네. 극복하자는 거예요. 국회는 서울에 있고 행정부처는 세종에 있으니까 3년 동안 보니까 네. 공무원 출장이 85만 건이에요. 15만 건. 거기에 들어간 출장비만 거의 1,000억이 되고요. 1,000억이요. 예. 그리고 공무원들도 월급도 꽤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네. 거리에서 소모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1년에 그 소모되어지는 비효율을 비용으로 따지면 한 4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예. 또 거기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걸 통해서 그것을 지역 균형 발전에 국가 균형 발전에 그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1극을 다극으로 바꾸고 네. 또 서울은 이렇게 비대화된 것에 살을 내리고 여기를 국제로 향하는 서울은 국제적 경제 수도로 이렇게 일테면 국회가 내려간다고 쳐요. 네. 그 지금까지는 내려가는 것만 생각했지 빈 국회를 뭘 할 거냐 이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렇네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지역구가 서울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 일을 맡은 이유는 네. 정말 국가의 백년지 대계인 국가 균형 발전에도 이제는 힘을 써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서울 시민들이 여기에 동의해 주셔야 되는데 네. 그 동의하려면 서울 사람이 이걸 만든 게 맞겠다는 생각인데 그 동의를 끌어가는 방법은 저도 서울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사람이고 아유, 서울 지역 전 구신데. 진짜 고향이 서울이에요. 할아버지가 서울 청년회 하신 분이거든. 독립운동 하신 분인데 예. 서울 청년회라고 하는 일제 때 서울에서 단체를 만드는 네. 그런 분인데 서울이 고향. 이 나간 서울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살을 내린 그것도 서울을 중요하네요. 굉장히 예, 중요하죠. 예. 그래서 국회를 계획이 일테면 있어요. 요번에 토론하면서 예. 이런 안이 나왔어요. 국회 전체를 네. 4차 산업혁명 캠퍼스로 만드는데 본청은 교육기관을 만들고 네. 전 세계에 4차 산업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 여의도로 와라. 예. 배우고 싶은 사람 여의도로 와라. 세계적인 예. 그런 곳이 그리고 여기 의원회관은 거기 300개 의원 사무실이 있잖아요. 네. 4차 산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오. 하나씩 다 내주고
괜찮다. 도서관은 거기 빠져나간 자리에는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고 네. 국회 앞마당은 예. 여기서 나오는 생산품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늘 상시 전시관을 만들고 네. 그렇게 하고 그건 이제 국회 앞에 금융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좀 더 잘 발전시켜서 홍콩이 지금 이제 금융 허브로서 이 아시아 금융 허브, 세계 금융 허브로서 굉장히 그 위험한 상태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정부와의 흔들리는 그 금융 허브를 네. 여의도로 아. 끌고 오므로 해서 이 금융과 4차 산업혁명이 만나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징 건물인데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권에 들어가 있는 아, 나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국회인데 국회를 4차 산업혁명의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자. 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처럼 세종을 워싱턴으로 만들고 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다극체제로 변화시키는 컨트롤 타워로 만들고 서울은 뉴욕처럼 만들어서 네. 글로벌한 경제 도시로 만드는 어허. 이게 우리나라의 새로운 발전 전략. 네. 앞으로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그래서 살을 내린 서울에 국제를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세계를 향한 문을 활짝 열고 네. 이것을 근육으로 채워서 아. 우리나라 전 지역에 어떤 젖줄 역할을 하는 그런 전체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만들어내자라고 네. 하는 게 저희들의 구상이죠. 와. 시청자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 들으면서 와,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 서울을 그런 비전을 가지고 변화시켜 가면 전 서울 시민들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아니 이게 이제 서울의 지역구 그 노원의 지역구 의원 우현식 의원이 이걸 계속 얘기하면서 서울 시민 설득시킨다면 이거는 뭐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지역에 계신 분도 아마 찬성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서울에 계신 분들도 이런 국제 도시로 가니까 국회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대한민국의 얼굴을 바꾸는 건데 그렇죠. 이건 이제 무거운 정치의 또 그렇지만 상징적인 정치의 현장을 네,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에 아주 발랄하고 예, 예. 활력 있고 역동성 있고 미래를 지향하는 네. 그런 모습으로 바꾸면 대한민국의 얼굴이 바뀌고 아하. 전 이번 K 방역으로 얻은 국제적 신뢰를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네. 또 미래 가치의 중심으로 와. 바꿔내는 걸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댓글도 보면 제시카님이 빠른 추진 필요합니다. 좋고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 하고 계시고요. 와, 그리고 우원식 의원님 응원합니다. 뭐 오랜만이에요. 옛날 팟캐스트에서 많이 들었어요. 장윤성 기자와 네. 진행했던 그 네, 또 네. 생각도 하고 계시고. 아, 충무로인가 을지로인가 무슨 위원회 하셨죠?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충무로위원회는 아니고 을지로위원회는 을을 지키는 길로 네, 가는 맞습니다. 위원회 이런 뜻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고 반가워 계시는데 문제는 이런 계획은 정말 좋아요. 네. 다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국회라는 게 또 정책이라는 게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 혼자 뭐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지금 혼자서는 안 할 거잖아요. 그 야당과 네, 그러니까 협의를 거치겠죠. 지난번에도 이제 행정수도를 추진하다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예,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헌재에서 판결 때문에 막힌 거긴 합니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국민들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그때 당시 많이 나눠져 있었죠. 네, 갈등이 심하고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거는 이거를 그때는 이제 이명박이라고 하는 서울시장이 있어서 행정수도 이전 반대의 깃발을 든 정치적인 중심이 있었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서울 시민들이 이게 빠져나가면 서울이 텅텅 비는 것처럼 그렇게 막 부추겼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는데 서울이 하나도 비질 않잖아요. 오히려 더 찌고. 오히려 서울은 이제 국제 도시처럼 된 것 같아요. 네, 그러게. 점점. 이게 그런 공포 같은 건 이제 서울이 빈다는 공포 같은 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서울 시민들이 뭘 빠져나가는 거에 달가워하지는 않지만 전에처럼 그렇게 공포감을 느끼고 그럴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이제
좀 그때보다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잘 얻어가려면 여야가 국회에서 잘 합의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었죠. 거기다가 저 우리 TF가 뜨자마자 국회에서 맞아요.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특위를 제안하셨죠. 만들었어요.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어요. 네. 두 달 너 이게 뭐 자꾸 끌 수는 없는 거니까 두 달 시한으로 해서 그리고 하니 많으니 자꾸 이야기하는데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국가균형발전을 니네들도 당신네 당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럼요. 그걸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네. 근데 대의가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자기네 들러리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니네들 의제인데 뭐 이렇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결정하지 않겠다. 특위에서 결정하자. 예. 특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겠다. 그 니네들 얼마든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라. 얘기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왔는데 아직도 대답을 안 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에는 관심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큰일이네요. 네. 이게 참 중요한 문제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네, 꼭 그러죠.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우 의원님은 원내대표 시절에 그 당시 그 야당 그때 미래통합당이었네 미래통합당이었나? 예, 어쨌든 당연히 많이 이름이 바뀌어서 자꾸 바뀌어서. 그때 협상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랑 지금 뭐 그 얘기하시는 협상하는 그런 분위기 좀 어떤가요? 그때보다 더 나아졌나요? 아니면은 비슷한가요?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대표를 또 하셨으니까. 그때는 네. 이제 이를테면 네. 뭘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숫자가 적었고 의석수가. 의석수가 적었고 또 두 네. 번째는 지금처럼 했으면 그땐 쉬웠을 텐데 정부를 새로 구성하는 시기였거든요. 예. 정부를 새로 구성해서 청문회를 해야 되고 정부조직법 통과시켜야 되고 청문회 하면 국무위원 중에 일부는 표결을 해야 되고 네.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뭐 이런 분들은 다 표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해야 되고 예산 통과시켜야 되고 그 추경하고 본 예산 통과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예요. 지금은 되는데 지금은 뭐 예. 그러니까 우리 야당의 한쪽 국민의당이라도 설득해야 되는 시기여서 훨씬 어려웠죠. 그리고 이걸 설득해서 최소한 과반 이상의 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근데 그러면서 하여튼 연말까지는 그런 일들을 다 치러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지금은 좀 지형이 달라서 그렇죠. 잘 국민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 잘 노력하다가 끝까지 안 되면 우리가 가진 수단으로 통과시킬 수는 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부동산 네. 3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과시킨 건데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 그런 또 차이점이 있네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네. 또 장단점이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저쪽은 뭘 진짜 같이 해보자 이런 거는 무조건 안 해요. 아니 이게 국민의 뜻을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권이 반영을 하는 게 국회의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뽑아주고 우리 혈세로 월급을 주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20대 국회 때 너무 일이 안 되니까 일하는 국회 좀 만들자, 일 좀 하자라고. 국민들의 뜻이 그거였죠. 그게 이번 총선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시청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 좀 하자, 그리고 개혁 좀 하자. 뭐 우리 사회를 바꿔보자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세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예. 저희 구호가 일 좀 하자였어요. 하도 막으니까 일 좀 합시다. 예. 그런 거였는데 이제 지금은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됐죠. 그런데 저기 이제 딱 걸고 있는 게 법사위원장 안 줬다고. 국회의 상임위원장 하나도 안 갖겠다. 18대 0이 됐죠. 예, 그래서 일을 하려니까 할 수 없이 제발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서 법사위원장 안 주면 안 가져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고 네. 또 법안도 부동산 3법 지난번에 부동산 가격 막 올라갈 때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그리고 부동산법을 개정하고
시간이 좀 걸리면 그 사이에 또 굉장한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속전속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전속결했다고 해서 그게 대충 심의하고 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검토해 왔던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막아서 못했던 거. 저 20대 국회 때도 계속 논의했던 계속 거죠. 논의했던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막혀서 못했던 거를 요번에 처리한 거죠. 네. 처리하니까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 당시에는 뭐 정말 난리 난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잠잠해지고 있단 그러게요.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불가피한 것들 그렇게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독주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네. 있고 그래서 이런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네. 거나 국가 균형 발전 문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거 독주 안 할 테니까 같이 하자. 그럼 또 안 해요. 아,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국가 균형 발전이란 건 이거는 여야 정쟁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저 될 텐데. 오마이 TV에 와서 다시 이야기하면 네. 국민의 힘을 믿으면 국민의 힘을 믿고 제발 국가 균형 발전 같이 합시다. 이걸 같이 하지 않으면 정말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 될 겁니다. 야,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 꼭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국민의 짐이 아닌 국민의 힘이 되고 싶다면 국가 균형 발전 논의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제 뭐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네. 뉴스 럼남님이 맞다 을지로 근데 을지로 위원회는 해체하셨네요 이런 질문도 주시네요. 아니 해체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야당일 때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현장을 많이 다니고 그때 엄청났습니다. 또 그리고 뭐 재벌들하고 싸우고 네. 또 법안을 내면 정부가 또는 저 당시 여당이 반대하고 그러면 거기랑 싸우고 네.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단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우리가 여당이 됐잖아요.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여당이 됐으니까.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두 가지 위원회가 더 생겼어요. 을지로위원회를 기초로 해서 그거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거 중심으로 했고 네. 거기에 민생연석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민생 단체들과 예. 우리 당이 같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테면 카드 수수료,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걸 개정을 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예. 성과가 상가임대차 있었네요. 보호법 이런 거를 바꿔서 네.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을 5년에서 10년으로 바꾸고 9%에서 5%로 그러니까 임대료 올리는 거를 낮추고 네. 그렇게 한 게 그 민생연석회의의 성과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당의 논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정청 을지로 현안회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정청이 같이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찾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당이 제안하고 하는 네. 그런 회의를 만들어서 아주 이제 다중적인 형태로 당정청이 협력하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기구로 돼 있죠.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좀 덜 드러나고 그러네 야당 때랑 네, 다르게. 야당 때랑 다 야당은 주로 이제 싸우고 제가 그때 해서 제가 막 싸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는데 그 이후에 이하경 의원, 박홍근 의원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네.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뉴스 럼남님이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바로 반응해 주고 계신데요. 자 실시간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박정호 핫스팟 이 방송 여러분들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010-3270-3828 010-3270-3828로 연락 주시면 오마이 TV의 자발적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지금 뭐 공중파, 뭐 지상파 방송들 많이들 보시는데요. 그래도 이 오마이 TV 작은 방송이지만 또 꼭 필요한 얘기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방송. 오마이 TV는 진짜 근육이 됩니다. 근육이 되는 방송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10-3270-3828로 연락 주십시오. 네, 제가 잠깐 광고 말씀 드렸고요. 자, 의원님 뭐. 사실 그 여러 가지 을지로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소상공인 문제, 자영업자 문제 많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말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의원님이 좀 하신 말씀을 좀 봤습니다. 이게 조세현에서 내놓은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지역 화폐가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효과가 없었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없었다라고 해서 정말 그럴까? 지역 화폐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제가 상공인들 얘기 좀 들어온 바로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국민은 헷갈려요. 이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짜 그 네. 조세현에서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내놨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이게 지역 화폐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 네. 이걸 국민들한테 다 주면서 12조인가요? 그 중에 70% 정도 되는 거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줬어요. 네. 그래서 다 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우리 가게는 지역사랑 상품권 받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것처럼 그렇게 큰 규모의 그러니까 유통재벌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서는 못 쓰고 못 쓰죠. 골목상권, 재래시장 이런 데 쓰는 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동네가 확 돌아가잖아요. 저희들이 제가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가장 네.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들한테 갑질 당하는 거, 뭐 기술 탈취 당하고 하도급 대금 제대로 못 네, 받고 네. 하는 거 그거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소 자영업. 이게 유통 재벌들 때문에 골목 상권 다 쓰러지고 그때 재래시장 다 쓰러지잖아요. 옛날에 생각해 보면 우리 동네에 가면 생선 가게도 있었고 과일 가게도 있었고 맞아요, 쌀 가게도 맞아요.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다 저 마트 안으로 들어가 있지. 네. 그리고 제가 노원구에 사는데 노원구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상가가 있어요. 네. 아파트 상가가 한 20년 전만 해도 정말 잘 됐습니다. 그 지하는 그 시장통처럼 좀 잘 됐는데 지금 다 비어 있고. 텅텅 비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형마트가 시내 그 곳곳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물건도 많고 쓰기도 좀 편하잖아요. 주차도 편하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 가고 그 대신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네. 집안에 있는 냉장고가 다 커졌어요. 한꺼번에 물건 사다가 포장 그걸 해야 되니까. 네. 하여튼 그랬는데 대형마트에 다 몰리다 보니까 거기가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몰리다 보니까 이 중소 상인들 자영업 골목상가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네. 여기에 이 동네 가게에서 쓰는 돈은 동네에 돌아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동네에 예, 돌아가는 예. 돈인데 대형마트에 가서 쓰면 거기에 수수료로 최소한 25% 정도는 본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래도 돌아간다고 치더라도 네. 지방에 가면 지역 상권이 다 빨리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여기 이 동네에 하나하나 무너진 거는 옛날에 동네 작은 가게만 하나 있어도 애들 학교 보내고 애들 기르는 거 다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그 자영업 사장님들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무너지고서 이 사람들 어디 갔냐면 대형마트에 거기에 비정규직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는 골목 상권 재래시장을 살리는 거는 우리나라 중산층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쌀을 대형마트에서 못 팔게 해보자. 네. 고등어 못 팔게 해보자. 그러면 국민 상품을 못 팔게 하면 그러니까 이 파는 것들을 제한하는 네. 망원시장은 그렇게 했습니다. 망원시장이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몇 네. 가지 상품을 제한을 했어요. 아하. 그랬더니 그 물건 사러 시장으로 옵니다, 사람들. 네. 그렇게 오다 보니까 있네요. 다른 것도 사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는 거는 지역사랑 상품권이에요. 이게 지역화폐라고 표현돼요 지금. 네. 지역화폐는 하면 거기에다가 정부도 좀 보태고 되고. 광역자치단체도 좀 보태고 네. 기초자치단체도 좀 보태가지고 한 10%에서 12% 정도를 얹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는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써라.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로 안 가고 거기 가서 쓰죠. 지난번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확 돌면서 1차 재난지원금 네.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골목의 재발견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골목에 가니까 맛있는 음식도 있고 몰랐던 구석구석에 거죠. 재밌는 것들이 있거든요. 골목을 잘 몰랐는데 네. 대형마트 가느라 아. 골목을 보니까 골목이 훨씬 좋은 게 많고 네. 재밌는 것도 많고
그 다 개개인들이 자기 가게를 내면서 아주 창발적이고 창조적인 생각 또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저는 아주 잘못된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2018년까지 조금씩 가다가 201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갔는데 그때 중앙정부가 지역 화폐가 불편한 점도 좀 있고 지역을 제한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이제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제로페이 뭐 네, 네. 또 카드로 이렇게 그냥 예. 집어넣어주고 예.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간편 결제도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좋아지면서 중앙 정부도 좀 예산을 태우기 시작을 네, 했죠. 그러면서 확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요번에 조세현 발표는 2018년까지 별로 안 쓴 거 가지고 그리고 어디 어느 가게가 이걸 쓰는지 안 쓰는지 아직 우리 정부가 조사를 안 했어요. 네. 본격화된 게 지난 재난지원금 때 이제 처음 막 이게 그러니까 대중화되기 시작한 그렇죠. 건데. 그때 많이 아쉽게 된 거고. 근데 그거를 임의로 쓸만한데 쓰지 못할 때 이런 거를 빅데이터 가지고 했다고는 하지만 임의로 구분해 가지고 그 차이를 효과를 분석해내 이런 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근데 요번에 보면서 깜짝 놀란 거는 후생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감소되냐? 네. 골목 상권 전통시장이 물건값이 대형마트보다 비싸다. 물건이 다양하지 않다.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냐면 대형마트가 란 얘기인가요? 유통재벌사들이 한 얘기예요. 그대로. 네. 이 저 대형마트를 이렇게 만들고 SSM 만들고 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다. 이런 논리로 한 거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 골목 상권이 몰락하고 재래시장이 황폐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유통 재벌들의 논리를 가지고 국책연구기관이 그걸 그대로 발표해서 이 지역 화폐를 정부가 지원하지 말라. 이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하도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요즘 이게 예민할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막 뛰어들고 하니까 괜히 이렇게 했다가 무슨 누구 편이냐 뭐 이런 얘기 듣기도 싫고 그래서 며칠 지켜봤는데 국민의힘 그 당 사람들이 와서서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역시 국민의힘 저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지. 재벌 편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제 그 본질을 썼죠. 본질.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 활동하시면서 특히 이 사안을 잘 아실 텐데 그걸 읽으면서 정말 이렇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마트의 논리가 그대로 투영이 된 그런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아니 지역 화폐니까 지역에서 쓰고 지역 상권을 발전시키는데 왜 다른 지역에 이게 안 쓰인다고 뭐라고 하지? 왜 이 지역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걸 얘기하지?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 뭐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기본소득도 한다, 뭐 경제민주화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당원당 위에다 넣겠다 그래갖고 넣었잖아요. 근데 그 기본소득도 보면 기본소득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를테면 공유 국민 전체의 공유 재산 무슨 공기나 땅이나 또 데이터나 이런 거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다 공유해야 될 일인데 데이터도 다 국민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특정한 기업에서 그걸 갖다가 빅데이터라고 해갖고 그거 가지고 이득을 일정한 기업들만 이득을 본단 말이에요. 그건 거기에다가 그 데이터 낸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세 이런 거 받아서 또 국민들의 노동을 해야 될 걸 로봇을 만들어 하면 로봇세를 받고 땅은 국민들 공기 이런 건 국민들의 공유 재산인데 그거 가지고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돈 받고 해서 이제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기본은 무슨 땅값 올라가는 거 부동산세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소득 하겠다고 그러면. 근데 국민의힘은 토지 보유세 이런 거 올리는 거 절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원 만드는 거는 절대 반대하면서 그걸 하겠다고 이건 거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똑같이 경제 민주화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골목 상권을 보호하지 않고 재벌 대기업들, 유통 재벌들만 보호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네. 지역 화폐를 폐기하자. 아, 폐기하자는 주장을 한 것을 옹호하는 예. 그러면서 무슨 저 경제 민주화 한다고 그래요. 그건 웃기는 이야기죠. 네. 그렇네요. 이게 뭐 당원 당규를 바꿔서 뭐 강령을 바꿔서 한다고 해도 그게 실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또 얘기할지 김종인 위원장의 뭐 태도나 당 지도부의 태도에 따라서 정말 국민의 힘이 민생을 챙길 생각이 있는지 경제 민주화 생각이 있는지 그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이 대표가 돼 있지만 네.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 3법, 상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 김종인 위원장 얘기하니까. 한다고 뭐 해보자 그랬는데 실제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90%는 그 당 그러니까요. 소속 사람들이 반대다. 이게 오늘 아침 반대하고 신문에 있다. 나왔더라고요. 그 김종인 위원장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네. 이 국회 지금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다 반대인데 그런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말로만 하고 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하.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겠네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말로 끝나는 건지 진짜 되는지는 이거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이게 지역 화폐를 저 폐기하자고 하는 네. 조세현의 보고서에 대한 비판을 저렇게 못 참고 날개 치는 거는 유통 재벌들 편을 확실히 들겠다 이거죠. 그러면 경제 민주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 기존에 했던 대로 이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유통 네. 재벌들 편 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와,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본질이 뭔지 확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질문이 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천절 집회 강행하겠다는 보수단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현안으로서 이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거 어떻게 철저하게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막아야죠.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 우리 네. 정광훈 정말 목사라고 뭐 붙이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뭐 정광훈 목사가 야외에서는 절대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 관련자가 확진자가 600명이 넘었죠? 613명입니다. 아, 예. 그리고 그 거기에서 걸린 사람들 또는 참석했던 사람들이 네,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원인이 클 텐데 어떻게 감염된지 모르는 사람이 30% 가까이 됐어요. 굉장히 위험한. 네, 네. 어디서 감염된지를 알아야 추적해서 이렇게 막는 건데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 네. 대책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움을 잘 겪고 또 비대면도 하고 마스크 잘 끼고 또 영업하는 분들은 문 닫으라니까 문도 잘 닫고 뭐 이래서 진짜, 예. 어제 보니까 82명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네. 70명으로 나온 것 같아요. 70명 오늘 야, 예. 오늘 나온 통계 70명입니다. 예, 정말 굉장한 나라입니다. 네.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가 많고 국민들 협력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이만큼 낮췄는데 아, 걱정이에요, 이제. 근데 이거는 그때 봤습니다만 국민의 안전에도 정말 위험하고 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미치잖아요. 아, 정말 얼마나 고생. 4차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4차 추경도 사실상 아무리 대준다고 해도 이게 그분들 피해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켓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집회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절대 안 된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공권력을 투입해서 네. 막아야 되고요. 전국에 있는 버스 기사 여러분들이 지금 광화문까지 안 가겠다. 안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 버스 기사들이 지금 거의 뭐 6개월 이상 운행을 못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고맙기도 합니다만 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협력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다고 한다면 네. 이번에는 공권력이 나서서 확실하게 막아야 된다. 네. 정부도 한 강행한다고 하면 10,000명 정도의 경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그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그런 정도로 요번 집회는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 정말 강한 공권력이 네. 필요한 것 같고 이럴 때 공권력이 필요해요. 예,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서 네. 새로 만든 그 국회 연구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뭔가요?
제가 이제 그동안 무슨 세월호부터 가습기 살균제는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또 김영균을 맡아서 책임의원으로 산업안전보건법도 예. 개정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 문제를 다 통틀어서 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생명 안전 포럼을 만들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다음에 국민안전기본법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나서서 10월 3일 집회는 절대로 안 돼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포럼에서 생명안전 포럼의 여러 의원들이 네. 다 나서서도 이건 이제 확고하게 예. 그 집회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네. 그런 분위기를 더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와, 근데 제가 이제 대표 마무리하시고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좀 지내신가 했더니 바쁘시네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도 또 생명 안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고 있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 만나봤는데요. 의원님 이제 자주 나와주세요. 한 달에 네, 한 번 정도 그러세요. 나오십시오. 네, 부르세요. 현안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이게 유정을 특히 정하실지. 가까우니까 좋네요. 아, 그렇습니다. 잠깐 그냥 산책하는 기분으로 오셨다 하시면 됩니다. 의원님 그러면 끝으로 아쉬우니까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오마이 TV를 나왔는데 앞으로 자주 나오라니까 또 국회 바로 앞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갈등도 많고 그래서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고 그럴 텐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이번에 준 그 힘을 바탕으로 이런 갈등도 풀고 정말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이야기를 오마이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